데이터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데이터로 여론의 흐름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Y.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 출마를 선언하신 이은영 소장님 대신 이제 메타보이스 김봉신 이사님이 뉴스공감 고정 출연자로 이제 공식 선언을 하셨다고 봐도 되겠죠? 아, 예, 선언 어디 가서 하는 거 아니면 뭐 여기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 네. 고정 출연자가 되신 김에 청취자들한테 공약 하나 걸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분석 같은 거 노력하겠습니다. 숫자가 들어간 공약 들어보고 싶은데. 아, 예. 뉴스공감 청취율을 몇 %끌어올리겠다 뭐 이제 뭐 이런 동접자 몇 명 달성 이런 거. 제 힘으로는 좀 어렵겠는데 그렇게는. 네, 하여간 잘 부탁을 드리면서요. 예, 예. 네, 이번 한 주간 숫자로 드러난 민심 한번 본격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김봉신 이사님, 이번 한 주 대통령 지지율 추이하고 분석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이번 이제 갤럽이 이 4주 만에 이제 데이터를 냈습니다. 조사를 해서 냈는데요. 이게 대통령 긍정률이 12월 2주에 31%였다가 지금 1월 2주 한 달 만이죠. 예, 2%포인트 더 좋아져서 33입니다. 그런데 이제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5점이 내에 완전히 묶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박스권에서 횡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네. 부정률도 지난 한 달 전에는 62%였고요. 지금은 59%로 3%포인트 낮아졌지만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조사는 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조사했고요. 전화조사원 조사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네. 예.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 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신년이면 사실은 조금 약간 사람들이 좀 붕 뜨는 것도 있고 해서 신년에 이제 휴가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보통은 좀 올라야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어떤 정치 상황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제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결국 더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이렇게 해석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다양한 어떤 그 계절성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적인 요소들 그것에 의해서 좀 받쳐줄 만한 것들이 그런 사건들이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여기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예. 30% 초중반에 묶이는 이 현상이 계속될 수도 있고 자칫 다른 논란이 더 커지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논란이 좀 추가적으로 뭐 밝혀졌다고 해서 네. 그런 게 있으면 오히려 하방 압력을 더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망을 밝지만은 않게 해주셨는데 예. 에디터님은 이 추이에 담긴 민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도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사실 리스크 관리를 지금 아무튼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되도록이면 언급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보고요. 이 박스권을 아무튼 탈출할 모멘텀이 있느냐 우리가 연말에도 많이 이제 분석을 해봤고 올해도 이제 그 만약에 조언을 해드릴 수 있다면은 글쎄 여론조사를 과연 용산에서 보고는 있는가라는 좀 의문점은 들어요. 어찌됐든 여론조사는 과학이기 때문에 뭐 하나의 여론조사 뭐 A, B 여론조사 간의 어떤 조사 방식의 차이라든지 뭐 수치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너무 올라갈 때만 찔끔 올라갈 때만 혹시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라고 이제 이 정도에만 보고를 하고 좋지 않은 건 혹시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론조사를 좀 첫 번째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글쎄요, 뭐 대통령께서 지지도를 올리거나 어떤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얻는 길은 본인이 말씀하신 그 말을 그대로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는 국민은 항상 옳다라고 말씀을 하셔왔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보면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부정평가가 나오고 어디에서 찬성 반대가 나오는지 다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까 언급해드렸던 리스크 관리라는 차원의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국민 다수가 원했던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어떤 국민적 사과 이것도 뭐 국민 여러분들 다수가 원하는 것이고요. 특히 뭐 과거에 했던 발언들 다 소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왜 안 받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안 받는 겁니다. 이런 발언들을 그대로 지키시면
당연히 저는 뭐 지지도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민생토론회기 앞에서 김준일 에디터도 해주셨는데 불통하지 말고 소통을 진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생토론회는요. 이건 뭐 보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토론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짜여진 대로 흐르고 있는 행사죠. 그럼요. 지금 약간은 신경이 쓰여서 1차 때는 비공개로 하다가 2, 3차는 생방송으로 하신 걸로 생방송 중계로 방영이 된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내부 형식을 보면 어찌됐든 짜맞힌 질답으로 형식이 꾸며져 있어요. 근데 네. 그건 토론이 아니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런 설이 있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59분 말씀하신다고. 근데 이게 토론인데 대통령 혼자 너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국민들은 그런 어떤 호통치는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정한 의미의 어떤 소통을 듣고 싶은데 막 가르치려 드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통을 잘 안 하는 모습도 이 대통령 지지율에 박스권에 갇힌 영향이 있을 것이다까지 예.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사님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죠. 사실은 소통이 이제 쌍방향이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언론인들과의 어떤 소통도 지금 사실 이제 차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퇴행적이다. 소통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퇴행적이고 쌍방향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부권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이 거부감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정 마비, 야당 때문에 국정 마비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과 좀 더 소통을 해서 야당에게 알려줘야 되죠.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이거는 국정 마비는 셀프 국정 마비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방금 잘 말씀 주셨는데 많이 변해야 됩니다. 네. 예. 사실 기자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만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질문을 안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아니 근데 기자회견의 의지가 실제 용산에서 있다는 얘기는 일각에서만 나오는 것 같고 실제 대통령께서는 의지가 있으신지는 잘은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뭐 그렇죠. 뭐 대통령께서 언급을 안 해주신 이상은. 예.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기자회견 내용은 오늘 조간에도 중앙일보가 확인 사살을 했다고 보는데 안 하신다는 거죠? 지금 결론이 현재로 전해지는 현재로서는? 내용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그러면 참모들이 이게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기자회견을 하는 게 당연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급을 안 한다고 해서 사그라드는 이슈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근데 뭐 물론 대통령은 이제 승부사 기질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해도 내가 그런 질문에는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자회견이 성사되지 않는 그 가장 큰 배경은 아무래도 기자들이 어쨌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거라면 김건희 특검법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한동훈 위원장도 압법이라고 규정했는데 대통령도 동의하시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법률가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그거를 반박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기사는 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지금 사실 두문불출하고 계신 김건희 여사가 물리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도 어찌됐든 이 논란들을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 총선이 이제 90일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불거진다면 결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 좋은 점은 없을 것이다. 장점은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계산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저는 대통령에게 그런 어떤 승부사적 지지를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요구가 그동안에 있어 왔고 예. 그런 거를 바래서 대통령으로 뽑아주셨다면 대통령이 그걸 해야 되는 의무와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네. 대통령이 의지가 있으시다면 하시고 참모들이 그런 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시면 묵살하시고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이거야말로 승부사적 기질로 돌파해야 될 문제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 특검법에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에 민심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서요. 예. 이거는 이제 전국지표조사 MBS입니다. 예, MBS 조사는 엠베른 퍼블릭 헬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기관이 조사를 하는데요. 이번 조사는 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이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이다라는 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부권 행사는 65입니다. 네. 65면 전체
한 3분의 2는 하여튼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또 64%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고요.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잘못된 결정이다 72, 그리고 50억 클럽 이것도 잘못됐다가 69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사실은 지금 완전 꽉 묶여 있는 대통령 긍정률 그 이제 지지하는 내용이죠. 그게 총선까지 좀 한 40, 45 정도 올라야 여당이 무엇인가 좀 힘을 쓸 텐데 대통령 그 후광 효과로 윤석열 마케팅을 좀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힘들죠. 이런 거부권 행사가 국민적인 저항에 이렇게 부닥치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여론에 등장하고 있다면 이거는 여당은 그러면 거리두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선 되기도 전에 거리두기를 한다면 그러면 레임덕이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앞당겨지는 거죠. 네. 예, 그런 상황까지도 볼 수가 있겠다. 중도층의 민심을 전혀 잡고 있지 못할 것이다. 네.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상황 인식을 그러니까 여당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것도 중앙일보 보도던데 뭔가 좀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38개 공개 속상에서 단 한 번도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용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용사는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지 않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도이치 특검이라고 명명하는 것과 유사하게 서로가 서로를 언급해주지 않으면서 뭔가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지금 이제 어쨌든 각자가 각자의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네. 용산과의 관계 설정에 나온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묘하게 그 시기 이후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한동훈 위원장이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언급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봉신 이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 내용을 당연히 여당의 지도부 혹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조차도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설은 할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정당에 대한 민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님 전해주실까요? 예. 갤럽이 지난주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도는 한 달 전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예. 이것도 박스권이에요. 예, 박스권입니다. 국민의힘은 36에서 36, 더불어민주당 34에서 34인데 두 정당의 격차가 거의 붙어 있죠. 네. 그 상태에서 4주, 그 한 달 동안 변동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지난 한 주 동안 탈당, 신당, 창당 이슈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거겠죠.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건데 사실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사실 지지자들이 굉장히 강고하게 뭉칠 것이라고는 봤는데 사실 그 이슈로 따지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물타기가 되는 것 느낌도 있고 논란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건지 당 지지도,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도를 올리는 효과는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피습에 따른 지지율 변화는 없었다. 예, 지지율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되고 앞으로 더 확장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요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지도 자체가 빠지는 거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미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미 선 반영이 됐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지도에 심대한 타격을 준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고 그 얘기는 사실은 이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선거 캠페인 시기, 대선 캠페인 시기에 이준석 전 대표의 세대 포위론으로서 이대남을 이제 붙잡았던 그 힘은 이미 작년에 다 소멸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22년이니까 재작년이네요. 네. 재작년에 다 이제 소멸이 됐고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 지지도를 떠받치는 어떤 그런 세대론적인 시각에서는 중장년, 노년 이렇게 봐야지 청년에서는 아직 그 국민의힘이 선거 때만큼은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서 신당을 차린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도는 변동이 없는 것처럼 나타날 것이다. 에디터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신당 탈당 움직임, 신당 창당 굉장히 여러 결로 이미 창당 움직임이 있잖아요. 뉴스가 쏟아졌었는데요. 얼마 전에는 3분, 4분, 5분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행사에 빅텐트론 참석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일반 유권자들이나 대중들 또 여론조사 응답층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이거 자체가 뭉쳐서 가는 그림이 가시화되기에는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양쪽에 있는 정당의 지지율이 빠질 대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네. 신당에 대한 어떤 그 영향 이 양당 지지율에 많이 주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봉신 이사께서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만 특히 지난주의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지역 순회를 열심히 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또 비교가 됐는지 국민의힘 지지층들에게는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원 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어떤 동정 여론 그리고 뭉쳐야 된다는 여론이 당연히 높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선거에는 사실 여야 각 당에 유리한 지역구들이 있잖아요. 지역구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도지사에 대한 호감도를 체크한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도지사 조사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한국갤럽이 이렇게 머지해서 데이터를 이제 합쳐서 평가한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긍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경상북도 이철호 지사 그리고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가 60%대입니다. 예. 그걸 제외하고는 경기도의 이제 김동연 지사가 58%로 3위에 랭크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라든지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양대 정당의 어떤 근거지, 텃밭이죠. 텃밭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서 여기를 좀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김동연 지사가 58%로 1위하는 거는 상당히 주목해 볼 만도 하다. 그리고 이제 되게 안 좋은 지역이 있는데요. 충청북도의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긍정률이 33%입니다. 부정률이 48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절반 정도가 1등이죠. 네, 절반 정도가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충청도 민심이 사실은 이게 바로미터거든요. 네. 예, 여기 격전지입니다. 격전지에서 김영환 지사가 이렇게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이렇게까지 안 좋은 거는 총선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사실은 안 좋은 영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낙인 효과는 있을 수가 있죠. 여기 작년 여름에 지하차도 수해 참사 있었던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또 논란, 일본과 관련된 어떤 논란 이런 것들 속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낮아졌는데 이게 낙인 효과는 있습니다. 또 낙인 효과가 있어서 충청 지역에 출마하시는 국민의힘 그 후보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시도지사들의 직무수행 평가가 이 총선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영향 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 가장 좋은 지역으로 어쨌든 지지도가 괜찮았던 지역을 보면 김동연 지사의 경우에는 어쨌든 압수수색 이슈도 최근에 있었고 정부와 각을 세우는 도지사의 모습이 국정 지지도 부정층인데 만약에 경기도민이라면 김동연 지사에게 힘을 더 실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도 총선에 민주당 유권자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주겠고 반대로 네. 아까 짚어주셨던 김영환 지사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 부정평가가 높아요. 그렇죠. 이제 유권자들이 당연히 견제의 방법으로 심판의 방법으로 범야권에 표를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김영환 지사의 개인 역량이나 자질 문제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게 주민 소환까지 추진됐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사건이라서 이게 충북 선거판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지고 실제 저도 너무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지역 네. 언론들을 좀 찾아봤어요. 지역 매체들이 있잖아요. 네. 충북 쪽에. 근데 그 국민의힘의 출마 예정자들이 제발 총선 전까지는 김영환 지사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실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의식을 하고 있군요.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왼쪽 다리에는 대통령이 있고 오른쪽 다리에는 도지사가 있어서 양쪽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즉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긍정이 너무 낮고 또 김영환 지사의 긍정률도 낮기 때문에 이게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국민의힘 예비후보층에 있고요. 네. 그리고 한 번은 국민의힘 충북도당 한 관계자가
자신의 SNS에다가 김영환 출당이라고 글을 썼다가 지우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프닝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런 장면들을 떼어놓고 보면 사실은 총선 앞두고 지자체장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여져서 아무튼 김영환 지사께서 이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언론의 노출을 가급적 피하시고 도정에 전념하시고 나오시지 않는 것이 예비 후보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예비 후보들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과연 제3지대 신당이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이 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도 있을까요? 추세는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은 신당에 이제 관심이 있거나 이제 투표를 하겠다라는 게 아주 크게 보면 한 25에서 35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면 어느 신당 지지하시겠습니까?라고 하면 3분의 1 정도는 잘 모르겠다 없다 뭐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이준석. 그래서 아주 그러니까 전체 베이스로 따지면 이준석 신당이 10%대 초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가장 지지를 많이 얻고 있죠. 예. 나머지 정당들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다른 신당 다른 분들이 이제 중심돼 가지고 하는 신당들은 이원욱 의원님을 중심으로 하는 건 아직 여론조사가 나온 게 크게 없고요. 나머지 분들은 한 4%, 5%, 6, 7 요 사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처 모여가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런 국민 여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합쳤을 때 15, 20을 넘길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으면 빅텐트가 됐을 때. 그렇죠. 근데 이게 빅텐트가 도대체 얼마나 커야 빅인지 빅의 기준이 그리고 그 텐트가 신상인지 이제 찢어진 텐트인지 찢어진 텐트인지 아니면 재활용하셔서 이렇게 기우신 건지 이렇게 꼬매신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국민 마음에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오려면 정책도 많이 준비하시고 네. 인물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사는 MBC가 코리아뉴스 인터내셔널에 의뢰를 해서 12월 29일에서 30일 조사 진행한 내용이고요. 네. 전화면접 조사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예. 제3지대 빅텐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아까 저희가 정당 지지율 분석하면서 이미 그 정당 지지율도 고착화되어 있는데 네. 신당이 어떻게 될지 가시화가 되지 않아서 아무튼 여론조사 받는 분들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예상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일 것 같긴 한데 설 전이냐 후냐 말이 많긴 했어요. 그렇죠. 저희가 유튜브 넘어가기까지 소설을 좀 써보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에서 비록 비주류 였습니다만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의 몸값이 즉 미래대연합이라고 부르는 이 그룹의 무게가 좀 더 지금 시점에서는 무겁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정당 기호를 3번을 얻는 것은 현실의 문제이니까 네. 누가 3번을 얻는가 누가 현역 의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가의 측면으로 좀 좁혀본다면 최근에 개혁신당 행보를 보니까 물론 현직 의원은 아닙니다만 김용남 전 의원이 합류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세력 확장이 성공하려면 과거에 자기와 좀 불편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에 놓였던 어떤 타인의 재능과 역량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의 자산, 당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개혁신당이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하자면 저는 이준석 전 대표 쪽 개혁신당에서 원칙과 상식이라는 분들은 뭔가 이질감이 느껴졌는데 김용남 전 의원이 합류하는 거 보고 이거 재밌게 돌아가겠다.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워낙에 그 똑똑한 분이니까 현역 의원을 확보하려면 미래대연합을 일단 우리가 흡수해야 된다라는 제1 선결 과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개혁신당 또 여야에서 다 합류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타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필요한 거는 의원 7명에서 10명까지는 필요해야 이제 3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양자 의원까지 아무튼 확보가 된다면 개혁신당, 미래대연합,
그리고 한국의 희망까지 합쳐지는 그 그림 정도까지는 제가 예상이 되고요. 조금 다만 변수가 있는 게 이제 이낙연 대표의 합류인데 이거는 지금 원칙과 상식 쪽 미래 대연합 쪽에서도 정리가 잘 안 됐다 그래서 예.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여기에 뛰어들 수 있을지 그건 여러 가지 디테일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작가님이 애써 저한테 주문을 해주셨는데 이거 안 했다고 혼날까봐 저 유튜브 넘어왔으니까 이제 편하게 조금 할까요? 자유롭게 해볼게요. 김봉신 이사님 오셨기 때문에 꼭 공식 질문을 던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여론조사를 꼼꼼하게 보고 있는 민심의 Y 제작진들께서 김봉신 맞춤형 질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자, 가끔 기사들을 보면 전주 대비 지지율 상승, 대통령 지지율 0.5%포인트 올라 이런 헤드라인이 많이 눈에 띄는데 여론조사에서 0.1%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겁니까? 선거철이라서 디테일을 놓치지 않겠다는 언론사의 의지인 건가요? 아니면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당황하셨어요. 예, 대통령 긍정률 0.1%뭐 0. 보니까 이번에 뭐 어느 회사 조사에서 0.6%포인트 맞아요. 네. 그 이제 올랐다고 해서 올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의미를 봐야 될 것인가. 예. 의미는 완전한 같은 수치죠. 완전히 같은 수치. 아, 예. 다르지 않다? 예, 다르지 않다라고 봐야죠. 예, 거의 이제 음. 묶여 있다. 0.6은 이제 변화폭은 없다고 봐야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조사가 아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오차 범위니까 네. 4%포인트 이상 뛰어야 아, 이건 뚜렷하게 올랐다 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도 뭐 그랬습니다. 그 ARS 조사에서 그렇게 이제 뭐 튀는 경우에 0.1 변동을 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갔다 오니까 0.1%포인트 올랐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또 얘기했죠. 아니 그러면 3개국 갔다 오면 0.3, 10개국 갔다 오면 1%포인트 오르는 거냐. 예, 이게 비례가 하는 거냐. 예. 이게 사실은 그런 해석 자체가 없는 여론을 만드는 역할을 해버릴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0.몇 %포인트 올랐다고 해서선 그 뒤에 아 민생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하면 너무 과잉 해석 아닌가요? 그렇죠. 없는 여론입니다. 그건. 예. 일단 오차 범위를 벗어나야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고 맞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에 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신 걸로. 0.1 올랐다고 전주 대비 지지율 상승이라고 언론사가 대문짝마당에 거는 거는 이제 우리 뉴스 공감 청취자 저희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아까 제3지대 설명 말씀해 예. 주시는 거 듣다가 유튜브 넘어왔는데 네. 아까 김봉신 이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예.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 얘기하시면서 빅텐트에서 빅의 기준이 뭐냐. 아, 좋은 텐트냐 찢어진 텐트냐 구멍을 메운 텐트냐 얘기하셨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적당한 크기의 튼튼한 텐트라고 이제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적당한 크기 적당한 그 너무 커봐야 이게 사실 거기 안에 담을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고. 아 크면 클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당 정치의 기본은 일단 비전과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서 예. 지금 이제 모여지는 그림이 아까 이제 제가 김용남 전 의원 언급한 이유도 그렇고 원칙과 상식을 언급한 이유도 어디까지 패러다임 확장이 개혁신당이 가능한지를 전 지금 주시해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합집산, 합종연횡에 지나지 않는 움직임 정도로 평가돼서 실제 원내 입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긋지긋한 탈당, 분당, 합당의 움직임을 또 보여주면 개혁신당의 의미는 그냥 똑같이 바른미래당 시즌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대선까지 가자는 얘기를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선 전까지 우리 다 조용히 하고 함께 가는 거다. 대선 후보를 내는 것까지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어쨌든 서약은 하고 출발하자는 그런 단서를 단 것도 그 전에 무너져 버리면 자신이 예전에 실패했던 실험을 또 답습하게 되는 거니까 전 당연히 개혁신당의 어떤 지주의 성격을 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법도 하고 전 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빔밥도 맛있는 비빔밥이 돼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뒤섞어가지고 비전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런 텐트, 잘 찢어지는 텐트를 만드는 것은 결코 빅텐트가 될 수 없다. 네. 빅텐트보다 저는 적당한 크기의 튼튼한 텐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미들 봅니다. 텐트. 그렇죠. 믿음이 가는 텐트여야죠. 아 미들이 아니고 믿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즘 전국을 순회하면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부산에 갔을 때는 1992 맨투맨 티셔츠도 입고 뭐 씨앗 호떡도 먹고 뭐 여러 화제를 낳기도 했는데 오늘은 인천으로 가서 또 여러 가지 발언을 했는데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자는 얘기도 꺼냈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갤럽 조사에서 이번에 아까 같은 조사입니다. 1월 2주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이재명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가 이제 23 나왔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2 나왔습니다. 그래서 1%포인트 격차로 이제 격돌하게 됐는데. 큰 차이 없어요. 예. 양 진영을 대표하는 주자가 됐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양강 구도가 이렇게 되면 고착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앞으로 정치 일정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지난달 대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6%포인트 올랐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도 4%포인트 올랐으니까 둘 다 더 좋아졌는데, 예. 그리고 격돌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개인기가 뛰어난 건지 개인적이에요. 자기 혼자만. 예. 왜냐? 당의 지지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당의 지지도를 올리는 어떤 그런 컨벤션 효과를 불러오는 데는 철저히 실패했다. 아까 그 정당. 그대로인데. 그렇죠. 당은 그대로입니다. 대통령 긍정률도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치, 어떻게 생각하면 미래의 권력으로서 자기가 등장하는 것은 됐는데, 네. 그런데 대통령과도 디커플링, 그러니까 이미지상에 있어서 탈동조화를 노리고 있고, 예. 덩달아서 정당, 그 자기가 소속된 정당과도 동떨어진 자기만의 정치가 지금 돼가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선 그런 부분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이 내세우는 이미지 정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산 가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자기의 이미지에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당을 쇄신하는 방향으로서의 이미지, 네. 또 그래서 총선에 여러 후보들이 있을 텐데요. 후보들에게 자신이 후광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과연 될 것인가. 예. 거기에 실패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에디터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과 관련된 리스크를 자기가 이제 숨기는. 예. 이렇게 표현하면 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뒤에 오히려 대통령 내외가 숨고 있는 이런 정도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막고 있는 정도만 하고 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김기현 체제가 등장했을 때는 컨벤션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반짝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정당 지지도로 보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이 부분도 좀 특이 사항인데 에디터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제 그 우리 이사님 말씀 주신 거를 한 줄로 평하자면 지금 사실상의 대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만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당 지지도는 변함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 뭐 지지율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근데 뭐 말은 안 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에게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국정 지지도에 영향이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뒤에 숨어 있는 거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앞으로 내밀고 김건희 여사는 보이지 않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한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한동훈과의 중첩된 이미지를 가져가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즉 한동훈 효과를 대통령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수치상으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는 말씀이고요. 총선 기간인데 지금 너무 일찍 대선 마일리지를 쌓고 계신 것 같고요. 저는 예. 정치는 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쇼를 할 거면 잘해야 된다. 근데 너무 그 이미지 만들기에 몰입한 지역 순회 공연이 자꾸 뭔가 미스테이크를 낳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부산 그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했는데 탄압받고 좌천돼서 부산 가서 사직구장에서 야구 봤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좀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말실수라고 보여지는데 문맥상 듣기에 어라 이거 뭐지라고 싶을 정도의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송정 바닷가 산책하고 예. 서면에서 기타 배우고 사직에서 야구 보고. 근데 이거 이미지거든요. 팩트체크 논란이 있었고. 근데 팩트체크 논란이 있었고 실제 사직구장 간 거는 2007년 9년이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번에도 너무 바쁘시고 그런 이미지에 좀 골몰하시다 보니까 이 기사를 잘 팔로우를 못 하시는구나.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든 게 이번에도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돼 가지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거 아까 잠깐 네. 그 김준일 에디터가 말씀하셨습니다만 핑계를 대실 걸 대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 법무부 장관 할 때 검찰이 의견서 있었던 냈던 거였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예. 이제 그런 거는 충분히 팩트 체크만 잘하면 실수를 안 해야 되는데 너무 다른 쪽에 골몰에 계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좀 아쉽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상 대선 운동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쇼를 할 때라도 확실하게 하고 실수하지 말자. 그래야 얻어가는 게 더 많다. 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바로 옆 지역구를 방문했어요. 인천을 방문했는데 이재명 대표 지역구 옆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적어도 예. 한 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있다.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을 이제 대대적으로 소개를 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코멘트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서로 쳐다보고 근데 계세요. 왜냐하면 저희 사실 그 김봉신 이사님 나오셨을 때 네. 저희 비슷한 얘기 하긴 했어요. 아, 그랬었나요? 국회의원이 제일 좋아 이 얘기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과연 개항을 나갈까 말까 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직접 언급을 하고 같이 또 이렇게 단상에서 소개까지 예. 했으니 뭐 저는 뭐 사실 이런 선거 전략 차원에서는 흥행이 되는 빅 매치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들 차원에서 흥미로운 싸움이 될 것 같고 저는 뭐 민주당에서는 사실 원희룡 장관 올 테면 와봐라 할 것 같고 원희룡 장관 오늘 돌덩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렇죠. 정부 여당에서는 뭐 사실 이재명 대표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뭐 현직 대통령과 1% 차이도 안 났던 득표를 얻었던 사람이라는 거를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양당 모두 긴장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지난번에 개항을 재보궐선거를 좀 복기를 해봤는데 거기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인 윤형선 후보한테서 이재명 후보가 재보궐 해서 11% 차이로 이깁니다. 네. 근데 두 자릿수 차이는 어쨌든 수도권에서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희룡 후보가 오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게 빅매치가 형성이 되면 쉬운 격차는 아니라고 보고요. 좁혀야 되니까 쉬운 격차는 아니라고 보고 그때 당시에 어떤 정치적 이벤트가 걸려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저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원희룡 장관을 이재명 대표하고 매치시켜가지고 인천 계양을의 빅매치를 성사를 시킨다는 거는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면은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싶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일단 총선에 불출마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한동훈 위원장은.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언젠가 같은 당에서 차기 대선을 치를지 모르는 경쟁 후보이니까 일단은 한번 나가서 붙어봐라. 내가 하기 싫어하는 싸움을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조차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예. 근데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찾았다. 그게 바로 원희룡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큰 배경으로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그 대목이 전 나온다고 보는데요. 낙선의 무게가 무지 커서요.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뭔가 한 자리를 담보로 준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네. 차기 경쟁 구도에서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 해서 패배하면 굉장한 상처를 안고 또다시 붙어야 됩니다. 네. 그 상처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저는 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히려 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죠. 정치적으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습니다. 예. 이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그냥 원희룡 장관이 자기 몸집 불리기인 건데요. 그런데 몸집을 불리는 건 맞는데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 그걸 이제 급소 삼아서 공격을 해서 총선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겠다. 그래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대선 주자급으로는 굉장히 크게 올라서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원희룡 이분이 이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는 이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긴다면 이긴다면 이런데 이제 이름이 올라오면 이게 이제 이름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없죠. 지금 여권 인사로는 홍준표, 뭐 안철수, 오세훈 이런 분들이 있을 뿐인데 한동훈은 물론 이제 여권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응답을 얻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초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급소는 이제 급소 삼아서 공격할 게 이재명 대표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원희룡 이분도 급소가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벌써 그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양평 고속도로 이런 문제를 총선판으로 소화시킬 수도 있다.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렇게 되면 논란을 가중시키고 여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렇게 빅매치가 돼서 내가 이제 중량감을 확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이재명 잡는 원희룡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그 판단이 어디까지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가봐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손을 대고 코를 풀어야 되는 격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민심은 아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